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어게인 베니제, 오늘도 베니제 대표님 모시고 새누리당의 이번에 이정현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이런저런 이야기와 향후 전망, 그리고 새누리당의 대권 재창출 구도 제대로 전개되겠는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 대표, 지금 이번에 이정현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의외였죠. 일단은 그 결과 자체가 의외라고 봐야죠. 이 동네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고 이정현 당대표를 예상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거의 친박은 분명히 그건 이주영으로 낙점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주영으로 쭉 가고 오히려 이제 여의도에서는 이정현 씨가 언제 투합할 건가. 그 논의가 있었다고요. 거의 대부분에서는. 그럼 이제 7월 27일 날 서청원 이 전 대표 본인이 출마를 하다가 뭐 지난번에 녹취 사건으로 출마하지 않으면서 40명을 모으고 그리고 전역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 이후에 이주영 의원을 불러서 서청원 이주영 면담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결국은 친박 모임에서 당신을 결정을 했다. 다들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정현 씨는 출마 선언을 굉장히 일찍 했어요. 예, 한 2달 전에 총선 끝나자마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총선 끝나자마자.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터진 게 뭔가 하면 KBS 그렇죠. 김시건 보도국장에게 터졌죠. 예, 그 녹취록까지 또 터졌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녹취록이 터지니까 출마도 못 했는데 이번에 참 의아스러운 거는 보통 저런 정도의 녹취록이 터져서 그 와중이라 그러면 출마를 포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마를 해서 됐단 말입니다. 저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서 원칙적으로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언론사 보도국장한테 잘 좀 써달라 전화하는 거는 당연한 업무고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게 웃기는 거고 이 태도가 저는 사실 그 태도를 문제 삼았어요. 이정현 홍보수석 당시에. 너무 이 저자세였단 말이죠. 이 홍보수석이 그 KBS 보도국장한테 얘기한 부분에서 뭐 업소를 했지, 업소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공개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된 거죠. 만약에 뭐 조인트 까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컸을 텐데 내라 뭐 이랬습니다. 뭐 거의 읍소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된 거고, 저 윤상현 의원이나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언어나 이 수준이 거의 시정잡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한테 뭐 전화 걸어서 수셔댈 때도 업소형으로 수셔대는 것이 반말조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이제 이정현 홍보수석이 그렇게 흡수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더군다나 공공 언론에 딱 얘기할 때는 아주 당당하고 원칙적이고 호통을 치는 저로 가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분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었죠. 읍소적으로 하고. 우리 원래 또 이정현 씨가 웬만한 사람 만나면 다 이렇게 저자세 읍소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뭐 하인 리더십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고 뭐 품성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이번에 좀 당원에서도 영향을 미쳤고, 그 출마 선언 자체가 이미 총선 다음날 했기 때문에 친박이나 청와대와 상의 없이 그냥 밀고 나간 겁니다. 밀고 나갔고, 사실은 이정현 수석이 전 수석 의원이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7월달입니까? 이 전남에 출마를 할 때 사실상 청와대에서 이 홍보수석을 그만두고 출마를 할 때 밀어줘서 거기 출마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은 동작에 출마하거나 안 그러면 장관 자리나 이런 걸 가기를 원했지만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아서 한 자리를 했으니까 다시 또 한번 이 자살골을 뭐 한번 넣어라 이런 식으로 밀려서 전남에 나갔는데 그게 또 된 거죠. 그때가 KBS 바로 세월호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벌어져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 겁니다. 이 세월호 파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순천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독배를 마시러 갔는데 이게 또 돼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선이. 그러니까 참 뭐 어떤 사람은 뭐 거꾸로 자빠져도 뭐 어떤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 뭐 저 양반의 가장 큰 장점은 한마디로 험벌하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험벌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소탈, 소박, 스스로 미천한 모양을 갖춘다라는 것이 이번에 대의원한테도 여론조사에서 일찍 1등이 나왔고, 그래도 친박 핵심이나 청와대는 끝까지 설마 하다가
선거한 하루 전날 이틀 전쯤 돼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판단 잘못하다가 둘 다 날릴 수 있겠다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앞서 있는 이정현으로 그러니까 밀고 싶어서 밀은 게 아니라 억지로 밀은 거죠.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이게 막판에는 주호영, 이주영, 이정현 3파전 냈는데 이주영 씨하고 주호영 씨가 둘 다 판사 출신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당원들 볼 때는 좀 엘리트적이고 고압적인 그 자세들이 예, 있습니다. 예. 이분들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예. 거기 비해서 이정현 씨는 서번트 리더십, 예. 밑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꼭 보여줬으니까 예. 이 둘하고 다 차별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주영 씨 표가 계속 이제 잠식이 된 거죠. 예. 원래 이른바 친박 비박 대회 가면은 이주영으로 몰려야 되는데 이주영 씨와 조영 씨는 또 판사로 이게 묶이니까 이정현 씨가 대중적 지지도에서 계속 앞서가니까 거의 전당대회 한 2, 3일 앞두고 이게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사실은 저는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완전히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2, 3일 전에 야 이주영, 조영이 이제 붙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전당대회를. 그 이정현이 되는 거 보니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도 친박이 3명이나 나왔는데 중간에 이제 이주영에서 이정현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은 뭐 눈치를 채웠고 그렇게 바꿨을 때 저렇게 비박이 쉽게 무너질 거냐 그것까지는 저는 또 잘 안 봤습니다. 그래도 확률로 보면 한 6대4나 5.5대 4.5 정도로 주호영이 이기지 않겠는가. 김무성이 하도 큰 소리를 쳤어요. 저도 써봤어요. 왜냐하면 뭐 단일화 될 거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왜 청와대에 TK 초선 불러서 하냐부터 시작해서 나는 비박의 주호영 민다. 완전 자신감에 넘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자신감이 있고 또 녹취록 터지고 뭐부터 우병우 문제 터지고 이러는 걸 봤을 때 야, 저 뭔가 믿는 게 단단히 있지 않으면 저러지 않는다 생각했죠. 주호영이 유리하다고 이제 이 단일화가 정병국하고 해서 주호영으로 되면서 주호영이 유리하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이 김용태라든지 정병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을 막 마치 쪼갤 것 같이 밀고 나왔던 반면에 주호영 씨는 총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정무 특보를 했었고 그 문제가 됐던 국회법 파동, 쿠데타죠. 거기에 반대표 던진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그 추진위원장이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도움은 도왔지 방해놓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으로 분류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갑자기 비박이 됐냐. 그 이한구 씨가 그냥 날려버려가지고 갑자기 그 비박된 거 아닙니까 이분은. 그래서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었단 말이죠. 아마 제가 볼 때 주호영 씨가 좀 찍힌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보를 했잖아요. 특보할 때 이제 막 예결위원장 내면서 특보를 먼저 특보를 갖다가 본인이 던지는 과정에서 그냥 임의로 자기가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아마 국회 예결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던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박들 중에는 그래도 믿을만 하다라고 해서 특보를 시켰을 건데 김재원 의원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만둘 때 상의 없이 본인이 상임위원장 가면서 그냥 던져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눈에 벗어났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공천 날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옹졸하냐. 그래서 사실 이제 조영 씨한테 여론이 좋았죠. 그건 뭐 친박 비박을 떠나가지고 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분은 일반적인 좀 비박과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정병국이랑 단일화할 때도 주영이 되네. 좀 이상했단 말이에요. 정병국도 김용태한테 이겼고. 김용태한테 이겼고 해가지고 이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비박이라고 했을 때 좀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이 아예 박근혜 정권 들이받은 그 사람들과 점점 좀 멀어지는 사람으로 됐단 말이에요. 주호영 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이른바 온건파가 된 거죠 비박에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김무성 씨 영향력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하나 미스터리는 전체적으로 표 분포를 보면 이정현 4, 주호영 3, 그 다음에 이주영 2, 그 다음에 한승규 1이에요. 432 1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친박 7대 비박 3이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김무성이가 될 때만 하더라도 김무성 전 대표가 서청원 의원하고 겨루어서 될 때만 하더라도 6대4였잖아요. 6대4가 왜 갑자기 7대3이 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선거 총선 패배의 이 원흉으로 지적되는 친박에서 윤상현하고 최경환, 서청원까지 사실 아웃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전대 준비 과정에서. 이정현이라든지 이주영이라든지 총선 패배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친박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총선 패배 누구냐 원흉이 비박으로 따지면 그 김무성이죠 당연히. 김무성이죠. 거의 뭐 둘이 5대5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친박의 총선 패배 원흉이라는 최경환, 윤상현, 서청원은 바짝 엎드리고 심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김무성 씨가 거의 매일 매체에 코스프레를 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비박 단일화를 내가 주선하겠다 그냥 매일매일 이 당 깨는 소리만 하니까 저는 이게 역풍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녹취록이 터져 나올 때 윤상현, 최경환 등의 그거는 굉장히 저는 정교한, 제가 생각할 때는 비박 진영의 정치적인 공작적 플레이다 이렇게 봤고, 또 우병우 수석에 관한 문제, 그 문제 제기는 저는 지금도 맞다고 보고 우수석 물러가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지난 정권의 자료가 밖으로 청와대에서 노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터져 나온 부분도 보면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원투펀치를 미겨서 거의 청와대나 친박 진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됐다. 그러면 나름대로 각을 짠 사람들이 매우 정교하게 짰고요. 또 원희룡, 남경필, 오세훈이 단일화를 갑자기 언급하고 나오면서 일반 뭐 정치에 이렇게 빠꼼하지 않은 국민들은 오세훈은 친박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세훈이 오히려 비박 단일화를 주도를 하는 모양새도 띄었단 말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 다 합쳐서 표가 저것밖에 안 논다면 도대체 새누리당의 비박들은 또 단일화 2번이나 했고 저것들은 뭐냐는 겁니다. 아마 총선 되면서 좀 많은 좀 이 인적 구성이 바뀐 것도 있을 것 같고 지난 이 국회 때보다. 그리고 그 정말 선거를 보면서 어쨌든 이 친박 주자들은 뭐 서로 단일화니 뭉치니 이런 건 안 했어요. 각자 가지 않았습니까, 다 같이. 근데 이 이른바 비박이라는 사람들 계속 모여가지고 비박 단일화하고 비박 보고 밀렸다 개파전쟁을 벌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일단 그런 것들이 다 역작용 온 것 같고, 아마 대권에 대해서도 야 저렇게 이제 특히 박근혜 정권에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꽤 많이 남은 거예요, 1년 반이면은. 근데 이제부터 이렇게 사단이 나가지고 내년 대선까지 제대로 당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네. 당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작용을 좀 했을 거라 이렇게 제 추측인데, 하나는 이번에 이 선거에서 비박이 돼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레임덕이 되면서 탈당으로 내몰렸죠. 네, 내몰리는 상황이었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기문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 친박 진영이 주도하는 박 대통령 이쪽에서 후보 대안을 만들어낼 건데, 이번에 비박을 시켜버리면 사실상 비박에서 대권 주자라면 뭐 김무성, 오세훈밖에 돼 있습니까? 유승민 뭐 이런 부분으로는 정권 도저히 대권을 치를 수가 없죠. 네, 박 대통령이 돕지도 않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새누리당 대의원 당원한테 작용을 많이 한 거 아니냐. 그러고 또 보면 아마 청와대가 결사적으로 표단속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지난번에 대통령이 뭐 TK 지역에 애들 초선 불렀다가 괜히 거기서 사단이 나가지고 사드 무슨 성주 다른 지역에 뭐 배치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서 곤욕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왜 그 시점에서 했을까 하는 부분으로 보면, 그리고 또 당일날 또 대통령이 또 가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좌우가 됐고, 마지막으로 보면 사정 국면의 상당히 전개되고 있는 측면도 새누리당에 지금 초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새누리당 지금 당선자 중에 그렇죠. 이 초선들은 뭐 정치판을 잘 모르니까 좀 공기도 바짝 들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정현 의원이 뭐 연설하는 방식이나 아까 말한 이런 험벌한 그런 어떤 자세나 태도, 이런 것이 새누리당의 대의원이나 당원들한테는 신선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정현 개인의 인간 승리 뭐 17계단을 올라갔다 흑수저다 하는 어떤 논리하고, 그렇다고 앞으로 새누리당이 그러면 이정현 개인의 승리가 국민 전체에 지금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의 승리로 연결되면서 일이 잘 풀릴 거냐? 아니, 이 부분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정현 씨에 대해서 조선일보 칼럼에서 무수저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네.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이분이 곡성태생인데 58년생이란 말이죠. 네. 58년생이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분이 서울로 대학을 왔습니다. 동국대학교에. 그거 웬만히 살았단 얘기죠. 그렇죠. 서울 사립대학에 시골에서. 곡성에서 보내고 지금 이정현 씨 부친이 그리고 또 곡성에서 잘 있어요. 유지로. 예, 아주 굉장히 반듯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민정당에
당직자로 들어왔는데 당시 이제 구용상 씨라고 아니 당시 민정당이면요 지금 재벌 기업보다 더 위세등등한 직장이었죠. 민정당 당직자면은 그 민정당이 그때 어떤 당직자인데 그리고 민정당 당직자 출신들 지금 뭐 저도 몇 명 아는데 잘 나갑니다 다들 그 나오고도 그 들어간 사람을 무수저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그때 제가 봤을 때 공채 출신인가 그건 조금 의문인데 공채는 모르겠어요. 공채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그 당의 공채 출신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민정당 때 같은 경우는 1기, 2기, 뭐 3기 자기들끼리 기수 근데 기수가 있는데 당직자들이 이정현 씨를 철저하게 밀었습니다. 이번에 이 당직자 모임들이 근데 당직자 출신 한번 대표 만들겠다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 집권 여당의 당직이라는 게 하여튼 웬만한 대기업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웬만한 대기업보다 좀 그렇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거는 아마 그때 당시 전두환 때야 대기업 갈래 민정당 당직자 할래 하면 민정당 당직자 하려고 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 지역적인 어떤 곡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때가 광주 사태 나고 난 뒤에 별로 안 됐을 텐데 근데 지역이 곡성인 전남 곡성인데 민정당의 당직자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인맥이나 끈이 있었을 거다. 지금 이 취업 안 되는 20대들하고 비교하면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칼럼을 보고 그 최대 대표가 아주 비판했던데 지금 이 20대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정현 씨 20대하고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무수저라 그러면은 일반 청년들 그 서민들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언론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정현은 저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사실 김무성 쪽에 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김무성 씨는 뭐 한 심판을 3번은 받은 것 같아요. 이 단일화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조선일보가 그게 약간 좀 꺼림직했는지 이정현 찬양에 나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분이 17단계를 올라갔다 그러는데 아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저 김대중 대통령 저분은 뭡니까? 저분은 그 목포상고 나와가지고 진짜 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 정치권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걸 마치 엄청난 인간 승리처럼 얘기하고 또 이 근거를 막 이런 식으로 내는데 전 세계 정당사에서 유례가 없을 거라 그러는데요. 미국은 당대표가 없죠. 대통령제를 하는. 미국은 당대표를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고 내각제 국가들은 당대표가 이제 여당이면 수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리나. 그러니까 다른데 전 세계에서 최초 리다 그러고 아직 이정현 신화화를 만드는데 그건 오히려 나중에 이정현 씨가 당 대표가 이제 운영할 때 독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럽의 상당한 정당들이 보면 다 정당의 지역의 위원회에서 일을 하다가 바닥부터 올라가서 결국은 나중에 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당에 들어가서 당에 활동해서 이제 올라가 수상이 되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만뒀지만 영국의 캐머런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뭐 개인이 품성이 굉장히 성실하다. 또 이렇게 도전 정신이 좋다. 절대 정론하지 않고 이 개인적으로 싸워서 헤쳐나간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나치게 지금 인간 승리로 포장하는 부분은 조금은 아닌 부분은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부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정현 의원이 그러면 그 성실성과 험벌함만으로 인간 승리로만 성공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2년 전에 박 대통령을 만날 때 한마디로 백날 나가봤자 되지 않는 지역에 한번 출마한 당직자 출신의 원외위원장이었어요. 광주를 했었죠. 광주에 출마해서 떨어졌죠.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4%인가 뭐 이렇게 득표 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지금 그 뒤에 이정현 의원이 비례대표가 되고 또 정무 홍보 수석이 되면서 이정현 의원의 레벨이 오늘날 이제 이 당 대표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이 굳혀졌고 또 이 기반 때문에 고향인 적지관이 그것도 가능했죠. 곡성이나 그 순천에 가서도 출마도 가능했고 당선이 가능한 거죠. 왜? 우리 낙후된 호남 지역에 맨날 반대만 해봤자 많아. 능력 있는 사람 밀어서 예산을 갖고 오자. 근데 이정현은 할 수 있다. 그 기대 아니겠습니까? 조경태가 부산에서 몇 번 뗀 거와 같은 그런 범주의 순식간에 이런 어떤 틀을 만들어준 거는 박 대통령이 키워준 경력이죠. 자,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인간 승리로서만 접근해서는 나중에 또 뒷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으니까 있는 대로 이 공과 과, 실제와 허위를 갖다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 오히려 지금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당청 관계인데 이제 언론들이 이 다시 도로 침박당이라 그러고 이제 뭐 저거 나온단 말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정현 씨가
청와대나 친박하고 상의해서 나온 게 아니단 말이야. 총선 다음 날부터 나오겠다 해가지고 치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친박주는 분명히 이주영을 밀었다가 나중에 바꿔탔기 때문에 청와대와 지금 상의 안 하고 내뱉은 정말 중요한 공약이 있어요.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이게 주목을 받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이정현 당될 거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을 안 했는데 이제 당장 지금 이제 붙은 게 대선 경선을 슈퍼스타 K 슈스케 방식의 토너멘트로 해버리겠다. 토너멘트라는 건 이제 16명에서 오디션으로. 8명 줄이고 8명에서 4명 줄이고 4명에서 그건 2명 뭐 줄이고 방식이 그런데 이제 뭐 8명이라 그러면은 토론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씩 떨어뜨려가지고 8번째 남긴다거나. 그래서 쓰던 데서 네, 어제 쓰던 데스죠. 전정호가 그 사격에서 금메달 딸 때 네. 꼴찌 하나씩 떨어내는 그 방식이죠.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이제 이 경선을 지금까지 이른바 새누리당 경선은 이게 대의원하고 여론조사하고 사실상 조직 경선 이걸 했는데 이 방식의 경선한다고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그 방식을 제대로 도입한다면 파격적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과연 이정현 대표가 개인으로 치고 난 공약인데 이게 지금 청와대라든지 특히 이른바 친박 주류의 이해관계 맞겠냐 이 경선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정현 의원이 지난 2014년 7월달 재보궐선거에서 들어왔죠. 그때가 그러니까 그만두고 홍보수석을 하다가 그만두고 2년 이상을 청와대나 이 친박의 권력 핵심하고는 거리를 좀 거리를 뒀죠. 두고 있었어요. 예, 총선 때도 거의 거리를 두고 있었고. 또 때로는 좀 불편한 소리도 했고 이번에 이 경선의 초반에도 이정현 의원이 정병국과 손을 잡고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정현이 완전히 이제 친박 딱지를 떼는 거 아니냐? 거의 뗐다고 봤죠. 네, 그렇게 봤죠. 자, 그래서 아마 친박 핵심에서는 이정현은 말릴 수 없다.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정현은 말릴 수 없다. 근데 한성규는 잘 설득하면 혹시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친박의 최경환이 그만두면 서청원이 나가는가? 서청원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는 이주영을 미는가? 이렇게 정리를 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와봤자 몇 표 오겠나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1위가 잡히고 이제 한 부분만큼은 자기가 어쨌든 자기 쪽으로 지지를 끌어낸 부분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정현 의원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친박의 핵심의 의도 그리고 지금 이 남은 이 차기 대권 창출에 대한 박 대통령과 그 주변 핵심들의 의도 또 더 나아가서 개헌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이정현 의원이 지금 안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네, 설명드리는 게 네. 이주영 씨는 이미 개헌에 대해서 연말까지 이원 집정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냈었어요. 했겠죠. 네, 이주영 씨는.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연말까지 이원 집정제 개헌을 해서 반기문 대통령, 친박 실세 총리로 가겠다는 거하고 딱 맞는 스케줄 얘기한 거고 주호영 씨는 오히려 한 발 떨어져서 개헌 논의만 하고 급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던져놨어요. 이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무성 씨하고 안 맞았던 부분이다. 이 부분도 네, 주호영 네, 씨도. 그럼 이정현 씨는 어떻게 했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분 계속 그것만 했는데 대통령제를 강화하겠다. 4년 중임제로. 여기 안 맞아 들어가자 벌써 일단 친박 시사들하고. 그러면서 대통령 경선을 휴스케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당장 반기문 문제가 터져요. 오늘 뉴데일리가 분석을 했는데 이정현의 그 휴스케 방식 경선했을 때 반기문이 들어오겠냐 그 포괄 안에.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여기서 이제 전혀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크게 안 맞아 들어가죠. 크게. 그럼 이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조정과 지금은 일단 당선에서 1승으로는 대통령 임기 1년 반이면 엄청 남은 거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고위원회에서 잡소리는 방지시키겠다. 뭐 그리고 뭐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제 특유의 납작 엎드리는 본인이 뭐 나는 내시다. 뭐 그런 내시면 안 되냐 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이정현 의원이 이제 본인이 당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의도와 맞추어서 가는 부분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주목해 볼 대상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보수 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도와는 또 부합되는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근데 이제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결국은 이제 올 국정감사 끝나면 이제 대선으로 가는 겁니다. 네.
국정감사가 이제 뭐 11월 정도 끝나면 바로 대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선 관리형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의 타겟은 청와대든 이정현 대표든 대선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그 자체가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하면은 충돌 날 수도 있고 청하고 이정현 대표하고 예를 들면 야 슈스케 하지 마라. 슈스케 방식으로 하면은 반기문 못 들어오지 않냐. 그러면 본인이 지금까지 떠든 것들을 다 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 슈스케 방식의 대권 창출을 위한 그 모임을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거를 못 해버리면 똑같아지는 거고 개헌의 부분에서 자 지금 친박도 개헌 이게 웃기는 건데요. 김무성 씨도 이원집정제 개헌이고요. 친박 실세도 이원집정제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시 다만 누가 그걸 갖다가 누가 주도할 거냐 이 주도할 거냐 그 차이인데 지금 둘 다 어차피 보면은 심판을 받았어요. 친박 실세와 김무성 씨 둘 다 심판 받았는데 제기할 수 있는 카드는 둘 다 이원집정제 개헌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이 당내 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원집정제 개헌을 밀어붙였을 때 이정현 씨는 너무 자주 오랫동안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이번 선거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막을 건가. 그래서 자칫하면 이정현 씨가 고립되는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이거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초반에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와 관련해서 최대한으로 움직이고 숙이고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이 다음 대권을 창출하는 구도에 있어서는 나는 저분이 야심이 만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출되면서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아마 새누리당의 노무현이라고 거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남에서 2번이나 됐어. 그게 호남 출신 당대표 내 힘으로 됐다. 친박은 자기를 밀어줬다고 생각했지만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그 생각 안 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이번에 내가 대선 때 호남에서 20% 가져오겠다라는 걸 또 걸었기 때문에 자기 세가 있다고 보는 자기 대중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호남에서 20% 가져오겠다라는 말의 다른 배경과 슈스케 방식의 대선 후보 선출을 이야기한 방식을 보면 이정현 본인이 어느 시점에서 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번에 뭐 당의 이 공약이나 뭐 이런 당의 당헌 당규 또 대선 선출 관한 룰 이런 부분에서 무슨 뭐 이 언제까지는 이 출마를 갖다가 뭐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뭐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당헌 당규는 아무 때나 고치면 되는 거죠. 아무 때나 고치면 되는 거니까 본인이 굉장히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속을 감추고 청와대한테는 확실히 엎드려 주면서 나름대로 또 대중적인 이슈를 몇 개를 그건 청와대와는 전혀 관계없이 또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가 주장하는 부분에서 맞춰줄 부분을 맞춰주면서 남이 뭐라 그러나 말거나 눈 딱 감고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자기가 대중적으로 지지를 얻어갈 수 있는 모습은 또 다르게 던지면서 근데 여기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슈스케 방식의 토너먼트 선출이고 본인이 대권의 꿈이 있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아마 본인이 말하겠어요. 슈스케 방식에 자신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정현 씨 이번에 뭐 분석하는 거 보면은 뭐 연설이나 뭐 감성적으로 뭐 해박한 짓이 이건 아니지만은 이 방송을 보는 시청층에 굉장히 이제 호감을 주는 이 스타일은 맞단 말이죠. 그래서 슈스케 방식에 이정현 씨가 아마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 반기문 씨가 아마 제일 자신 없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 원래 그 말 안 되는 연설하고 또 다르죠.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슈스케 방식을 우리가 했듯이 진중권 사망유의처럼 막 1대1로 막 서로 주고받기 하기 시작하면은 반기문 씨는 못 따라올 거예요. 못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슈스케 방식이. 그래서 이정현 씨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대표 나가는 사람이 그런 슈스케 방식을 하겠다라는 건 새누리당의 스타일로는 매우 이례적인 이야기입니다. 매우 파격적인 거죠. 이게 예전에 2000년도에 민주당에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국민경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그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해창 씨가 워낙 단독 질주하니까 웬만한 파격 가지고는 도저히 대권 창출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 정도를 넣는 것 갖고도 엄청난 혁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슈스케 방식은 그것보다 10배는 더 큰 변화거든요. 그리고 나름 저는 이게 좀 먹힐 수 있는 게요. 이 방식에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스타일은
찬성할 거 아닙니까 이 방식에 대해서. 뭐 자기가 질러서 하고 있고. 트럼프라고 생각을 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합쳐서 한번 새누리당 경선을 혁명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본인이 또 출마하면 되죠. 사실은 진짜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새누리당이 상당히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요. 기존의 어떤 뭐 반기문 만들고 그 다음에 반기문을 갖다가 상정해서 이원 집중부재하고 이런 진부한 틀벌보다는 국민들에게 뭔가 새누리당으로서 나올 수 없는 새로운 면모를 파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지속적으로 던지는 부분이 대선에서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니 저는 지금 이정현 대표가 얘기하는 슈스케 방식이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방식은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고요. 이 자칭 보수들을 만나면요. 하루 종일 반기문 해바라기 말만 합니다. 반기문 언제 돌아오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황교안 총리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담론 얘기하는 것보다는 방식을 개혁해가지고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예를 들면 뭐 최대집 대표 같은 사람은 이제 단독으로 출마할 생각도 있는데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데 나가서 한 16강전 참여해서 다 격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제도의 개혁이 오히려 맞지. 지금 새누리당이나 보수 자칭 보수 떠들듯이 누구한테 줄 서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혁이죠. 제가 이제 하나 좀 그 새누리당이 여기에 더 갖춰서 이정현 대표가 해야 될 부분은 사스로 저렇게 끌려갈 거냐.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국민 투표를 붙이자라든지 이런 결단을 안보 이슈를 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드라마 MD나 전시작전권이나 주한미군 지휘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지금 이정현 새 대표가 지금 이 안보 이슈를 새누리당 안에서 의총에서 정리를 해서 여기에 비박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면 비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당 내부도 정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갖다가 당이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붙이라고 상정을 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대선을 안보냐 아니냐 이슈를 나눈 다음에 새누리당이 내부적으로 이 상당한 이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혁적인 이슈를 차별성 있게 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까 말한 슈스케 방식이 진행된다면 대선에서 그래도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볼 수 있는 이 기회가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승부는 던져야 될 거예요. 그 사드 문제로 승부를 던져야 될 게 당 내부하고 외부에서 이원 집정제 개헌 세력들이 이제 치고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뭘 던지긴 던져야 될 겁니다. 그거 못하면 슈스케 가기도 전에 이제 버릇되는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언론 보도처럼 도로 침박당 된 건 아닌 것 같다. 이정현 씨가 되는 과정이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선 방식이나 개헌 방식이나 완전 안 맞아 들어가요. 지금 이 침박주의하고는. 그래서 그 본인이 정말 모르겠어요. 당대표가 될 거를 확신하고 나왔는지 에라 한번 질러봤는데 됐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질렀던 것들은 대부분 바람직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굳건히 지키면서 올해 청와대를 설득해 나가면은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머뭇거리다가 하다가는 이제 진짜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정현 수석이 청와대에서 그만두고 나올 때, 네? 뭐 흔히 3인방이라고 부른다거나 이런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자의로 그만둔 거냐? 당시에 이런저런 그 뭐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본인이 밀려나가기 전에 자의로 그만둔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본인이 더 나은 길을 보고 길을 찾아서 간 거냐? 이래 봤을 때 당시 분위기로 보면 좀 밀려나온 부분이 보였거든요, 분명히. 세월호 부분에 대한 실패를 이정현에게 전가해서 그렇게 밀어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와대와 이정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필요에 의하면 뭐 유승민 의원하고도 요즘 뭐 별 적대감은 안 하는 걸로 봐서 뭐 더 못할 것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당시에 이 청와대의 지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정현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역학관계가 정말로 과거의 친박이고 다시 핵심으로 복귀했다라는 부분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람마다 다 마음속에는 쌓인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저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지 않다는 쪽에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과정 자체가 친박과 손잡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판에 이렇게 서로 이관계 때문에 했죠. 2, 3일 전에 서로 이제
예를 들면 친박이 내가 너 당선시켰으니까 내 말 들으란 했을 때 이정현 씨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웃기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나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을 안 그러고 내가 너희 구해준 건데 이렇게 생각할 거고 친박 실세들은 내가 너 당선시켰다 생각할 거고 여기서부터 안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최종 꼬리는 대선인데 대선까지 가는 방향과 이게 다 달라요. 지금 이정현 씨하고 지금 이 친박들하고.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정말 이 김무성 씨 정도 수준으로 큰 파열음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전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볼 때는 저는 이정현 씨의 생각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아니 뭐 개헌 유지라든지 지금 슈스케 방식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친박들이 막는다 그러면은 친박들이 수구 친박들을 척결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오늘 제가 제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승리와 그 인간 승리와 이정현의 과연 이 대국민에 대한 이 공익적 관점에서의 승리는 좀 다른 거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되어 가겠느냐라고 입장을 봤을 때 잘 안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청와대는 이정현이 되어서 뭐 비박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안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청와대와 전국을 움직여 온 사람들은 이렇게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정현 당대표와의 어떤 성향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정현 당대표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예스맨만 하는 숙이는 대표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장래나 또 이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새로운 승부수를 걸 거냐,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변수가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정현 당대표 이번에 최초죠. 새누리당에서는 이른바 단독이죠. 예전에는 차점자들이 최고위원 다 들어왔는데 예, 이제 대표만 따로 대표가 이제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예. 최고위원 따로 뽑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회는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뭐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전에 김무성 당대표 때 같은 경우는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2인자인 서청원 계속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권한이 훨씬 더 강해졌다. 예. 자, 새누리당이 또 청와대가 앞으로 친박 일색으로 되어서 대통령의 어떤 전국 주도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설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친박 내부에 매우 미묘한 또 앞으로 이 개헌이나 자기 대권 구도를 놓고도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표출되어서 터져 나올 것이다. 자, 그럴 때는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누가 더 받을 수 있는 쪽이 근접했는가 쪽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봅니다. 변 대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나름대로 저는 이정현 당선 전에 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주영으로 압축되고 그래도 친박에서 다 심판받고 이주영 정도로 압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다들 이제 배제가 되고 그래도 이 마지막 남은 3명이 각 계파에서 그나마 가장 괜찮은 사람들이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간다 싶었고 이정현 당선하고 이정현 대표의 좀 메시지가 바르게 가니까 요 기조만 잘 유지해 가도 그래도 김무성 씨가 당대표 했을 때 그리고 이 총선 이후에 막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만 엉망 칠 때보다는 당이 그래도 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이제 하나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이정현 당선자가요, 원격 의료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저리 밀고 가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저는 바닥에서 서민들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거라 봐요. 그리고 지역 의료 보험료의 지금 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또 지금 전기세, 누진세 문제, 담배값 문제, 김영란법 문제, 이런 국민의 정서와 약간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정현 당대표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과제는 선작하죠. 지금 청와대에는 과제도 있고 또 야당이 또 올리는 과제들도 또 지금 국정교과서 폐기안 나올 거고 뭐 수두룩한데 그 부분들을 좀 큰 차원에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드 배치 등등 일거의 국민투표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야죠. 이 작은 거 하나하나 하다가는 아마 산으로 갈 겁니다. 내가.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또 저희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면 대략 어떻게 해야 저게 살 수 있는가 죽을 건가 하는 부분이 판가름이 날 거라 봅니다. 뭐 잘 선택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